네, 오늘 9월 19일인데요. 네, 지난 U18 야구 월드컵을 보고 좀 느낀 점들을 두서없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게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면서 떠드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그, 일단 오늘부터 야마야구 서태웅 씨를 일단 모셨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심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근강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반갑습니다. 하시죠. 네. 예,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마야구 관련 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아마 국내 미디어 중에 유일하게 그 오프닝 라운드 1차전부터 동메달 결정전까지 전부 다 유일하게 아마 전달한, 네, 오늘부터 아마야구의 서태웅 디렉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여기 현지 고등학교 야구와 소프트볼 심판을 하고 있는 이근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씨는 요새 이제 야구 공작소 멤버로도 활동하시면서 그 야구 규칙과 관련된 음,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역사적인 맥락과 그 실용적인 맥락을 다 버무려서 정말 알차고 재밌게 이렇게 글을 풀어 주셔서 정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무릎을 탁탁 양쪽으로 5번씩 치면서 진짜 감탄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로야구에 무슨 뭐 3피트 룰이라든가 주자와 야수의 충돌 사건 이런 뭐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쪽집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하고 태용 씨는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태용 씨 얼굴을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부터 아마 야구를 저 아저씨가 지금 대학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했죠. 네,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거지. 대학은 어떻게 갔나 몰라. 네. 근데 다행히 지금은 대학은 가서, 뭔가 미쳐야 잘합니다. 네, 그건 맞아요. 역사 전공이죠, 역사. 네, 네. 네. 어울려요. 뭔가 이렇게 아마추어 야구 기록을 집대성하는 작업. 네. 저도 야구계의 약간, 집현전이죠. 야구계의 집현전. 네. 그런 쪽에서 전공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역사가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야구계 현존체로 집현전 쓰시나요? 하면은, 기전체로 쓰시나요? 기전체인 것 같아요, 약간. 선수가 중요하다. 예, 약간 약간 시나리오와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하죠, 확실히. 예.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기입니까? 전입니까? 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홍보 대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U18 월드컵에 그냥 몇 가지 키워드를 적어 놓긴 했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이런 세계 대회 뭐 U15든 18이든 23 대회를 보는 목적이 저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경기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경기하는 네. 방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나라 레벨에서 이런 선수들이 이 대회에 나오는가, 이런 걸 보는 것들이 또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U18 대회가 조금 더 그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실 U23 대회나 나머지 연령대 대회는 그 나라의 그 연령대의 베스트 멤버가 나오기 조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예. U23 대회만 하더라도 지난번 멕시코에서 열렸던 U23 대회는 그래도 남미에 있는 베스트 멤버들이 좀 총출동을 한 정말 그 연령대에 진검승부를 펼쳤던 경기였는데 근데 나머지는 사실 23세 연령대에서 그 연령대의 베스트 선수들을 뽑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 대부분 메이저에 콜업되거나 폴업 직전이거나 마이너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거나 그리고 남미 선수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U23 멤버를 꾸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좀 U18은 좀 다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선수 선발이나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쓴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U12, 15 대회 나가도 대만, 일본 이런 팀들한테 팽팽 치고 우리한테도 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도
뭐 어린 나이부터 이제 조기 교육에 부모들이 좀 미쳐서 날뛰는 부모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어린 애들도 이제 야구만 시키는 애들도 많고 그러다 음, 보니까 전력들이 너무 좋아져서 U12, 15 대회 보통 하면은 그냥 미국이 다 우승하는 분위기 요즘. 거의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예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들 국제대회가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어떤 같이 이런 좀 주변 얘기들도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용 씨는 좀 이번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으로 꼽을 만한 거, 그리고 뭐 네. 좀 좋았던 거,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 꼽는다면.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 일단 예를 들면 일본하고 딱 한국하고 뭔가 U18 대회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아무래도 나무 배트에 조금 더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이번에는 일본이 좀 많이 생각보다 보완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일본이 그런 파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년 대회들보다 좀 더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보통 이렇게 세 개 국가들을 그 해외 중계진들이 묶어서 그 스몰볼 팀들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특징이 이번에 유독 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록을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희생 번트, 그러니까 희생 번트라는 거는 번트를 대서 주자를 진루시키는데 성공한 번트만 희생 번트죠. 그것만 16개예요. 우리가 이번 대회. 예. 우리가 이번에 경기를 그렇죠. 경기를 해봤자 이번 9경기 치렀나요, 아마? 네, 9경기에서 희생 번트만 16개인데, 제가 봤을 때 실패한 번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경기에 2개 이상은 가볍게 쳤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번트가, 좀 흐름을 끊어먹는다라는 느낌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딱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첫 경기가, 일단 우천 취소되고, 실제로 치른 첫 경기가 대만 아웃 경기였잖아요. 그때 딱 이제 해외 중계를 딱 들으니까 해외 중계에서 하는 소리가 아, 예, 16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그걸 듣는데 어, 해외 해설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나라는 분명히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뽑혀서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번트만 되냐고. 예, 실제로. 나도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2회까지 5개였어. 맞아. 2회까지 우리나라도 번트 2회까지 되고, 5개. 네, 그렇게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16개, 그리고 대만이 8개고요, 이번 대회. 이번 일본도 대회, 많이 되네. 네, 예. 일본이 16개. 그리고, 그래서 이번 대회 총 합쳐서 희생 번트가 69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16개가 우리 거라는 거는 거의 4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거죠, 우리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북중미 쪽, 이런 데 보면은 미국이 5개 됐고요, 이번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네덜란드, 체코 이런 데 2개, 음, 스페인, 베네수엘라 4개, 호주는 딱 1개.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번트라는 게 사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작전인 건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아웃카운트 한 개를 희생해서 다음 룰로 보내기 굉장히 적절한 작전인 건 맞는데 문제는 사실 이 아웃카운트 하나와 교환한다는 게 요새 현대 야구에서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보통은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1사 1루에서 번트도 서슴치 않았고 뭐 1사 1, 2루 이런 데서 그냥 한 점을 위한 번트도 그냥 서슴치 않았단 말이죠. 사실 이게 이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적합한 야구인가라는 점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번트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선수들이 시원하게 휘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작전에 따라야 하는 게 맞겠지만 분명히 막 우리는 분명히 뽑아서 데려간 선수들이 뭐 휘문고등학교 이승민,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세범고등학교 박지환, 뭐 굉장히 그 고교 레벨에서 굉장히 수준급의 타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데려가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과연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번트는 뭐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최승표 대표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은 번트에 근데 대해서 저도 거의 99% 같은 생각이고, 그, 어떻게 보면 번트로 이긴 경기도 있었죠. 그, 그쵸, 네덜란드.
그렇죠. 사실상 진짜 번트로 이겼고 대만 경기는 그때 2회 스피드 됐다가 그렇죠. 난리가 3회에서 났었죠 그때. 비밀 행사하면서 네,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또 뭐 한 참가자분께서 선수 선발할 때부터 번트를 염두에 두고서 뽑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 듭니다.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1번부터 합니다. 9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장타 한두 방으로 이렇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어느 올해 유독 좀 일명 장타툴에 기반한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두산 베어스의 3라운드로 뽑힌 경북고등학교 3루수 임종성 선수라든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고교에서도 예를 들면 홈런 지금 3개인가 4개 때릴 정도 그리고 4할 오픈 칠 정도로 사실 대표팀에 못 갈 만한 그런 성적도 아니었고 05년생인데 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선발이 일명 작전에 능한 선수 번트에 음, 능한 선수, 도루에 능한 선수, 이런 음. 선수들을 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게 우리나라의 어쨌든 야구 색깔을 스몰볼로 갖고 가는 그런 계기, 그런 좀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아까 태용 씨가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제 그 WBSC 주간 국제대회 모든 경기가 7이닝제로 바뀌어서 아웃카운트가 이전보다 좀 더 기회졌거든요. 네. 21개의 아웃카운트 안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번트를 정말 이제 전략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뭐 번트야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재능들이 가서 저쪽에 대만, 일본, 중남미의 그 미국의 최고 재능의 투수들이랑 맞붙어서 우리의 스윙이 우리 최고의 재능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이 참 보고 싶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해볼 만하다든가, 이거 그렇죠. 참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이거는 뭐, 주자 나가면 무사에 뭐, 나가면 일루든 이루 자동 번트니까. 자동 입력 수준이니까 사실 네. 일단 뭐 거기서 사실 우리가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를 보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무사 1루 상황에서 사실 병사를 피하는 그런 스윙을 하거나 병사를 피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 U18이라든가 U15 이런 단계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기회가 날아가는 거는 선수들한테 좀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일명 상대 공을 치기 어렵다라는 좀 고정관념이라든가 혹은 확신이 좀 있어서 번트를 시킨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수들로 다 프로 가서 쳐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 고교 야구에서는 물론 최근에는 고교 야구 전체적인 스피드 향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국제대회에서 상대하는 그 150km 대 볼들 이런 거 굉장히 선수한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놓쳐지게 된 거는 아쉽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 금강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쪽도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어떤 리그가 끝나면 지금은 이제 뭐, 토너먼트 대회들이 좀 있잖아요. 정말. 어, 그런 야구요? 경우에는 번트가 자주 보여요? 어때요? 이게, 사실 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사실, 어, 진짜 잘하는 팀들도 사실 번트를 대요. 그래서, 뭐, 미국 선수들이 뭐, 스몰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마 이번에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 애들 다 그 허리띠에 플레이카드 차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다 있고, 그 안에 그렇죠. 번트, 뭐, 히든런, 런앤힌, 뭐, 일부러 뭐, 주자 걸려가지고 더블 스틸 하겠고, 여러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학교일수록 그런 게 많고, 잘하는 학교일수록 오히려 번트를 잘 돼요. 아, 예, 작전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확장을 시킨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미국이 아예 번트를 안 된 것도 아니고 미국도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걔네들은 자기들 고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클럽에서 물론 클럽에서는 잘 번트를 안 시킬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느 정도 작전이 속달이 돼 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동 입력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표팀 감독님이 또 워낙 그쪽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시는 분이라, 네. 네. 이게 또 감독님 성향 따라도 좀 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방금 저기 뭐지? 금강님께서 적어주셨다시피 2019년에 우리 6개밖에 없어 도시생 번트가 2021년에 13개 그리고 이번이 16개로 거의 최근 몇 년간 최다인데 일단 2021년 같은 경우는 거의 13개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단 최재호 감독님도 워낙에 작전 야구를 좋아하시는 편이고 그런 쪽에서 워낙에 좀 2000년대 작전 야구의 선구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2019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성열 감독님이셨잖아요. 유신고 전에 맡으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이미지상으로 스몰볼보다는 그분은 선수들한테 좀 확실하게 찬스는 맡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감독별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번에 이영복 감독님이 워낙에 그냥 자동 입력 수준으로 야구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사실 더 잘 아는 예를 들면 박시현 선수라든가 이충원 선수 등등은 일단 본인이 충암고에서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박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서 많이 맞붙어 보기도 했고 김태현 선수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느낌에서 아무래도 좀 작전에 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중점으로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할 얘기. 개인적으로, 예, 네네, 예, 아,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영복 감독이 사실 이제 뭐 올해도 나왔지만 이제 작년에 최강야구를 통해서 사실 인기를 엄청 많이 얻었잖아요. 뭐 댄디 영복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했던 야구가 사실 충암야구를 되게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대고 뛰고 대고 뛰고. 근데 그 레전드급 선수들이 엄청 고생을 했죠, 거기서. 그럼. 아마 이영복 감독은 아마 그게 계속 내일이 아마 원래도 하던 야구지만 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야, 저런 선수들한테도 먹히는 야구. 해외에서도 먹힌다고. 우리 소리가 잘 안 구부러져서 그런가? 하여튼 저는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 한번 진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작전 야구 좋아하는 팀들 있잖아요. 덕수, 그다음에 뭐 충암, 네. 그다음에 강릉. 저는 좀 이런 출신들의 좀 타자들이 프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WER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거나 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충분히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4번 타자한테도 번트 대기 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쪽은. 그 선수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져요. 어느 순간. 네. 이제 저도 뭐 일례를 많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저건 하겠지만 항상 괜찮은 투수들로 약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어깨를 갈아먹는다 하면서 팀 성적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이미지도 뭐 깎여 먹던 말던 어쨌든 동문회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감독들이고 뭐 학교 이신을 날렸다고 하고서 인정받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 선수들한테는 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지 항상 걱정이거든요. 네, 뭐 저도 보니까 충암 야수 중에 현재 1군에서 좀 활동하는 마지막 선수가 류지혁이네요. 야수 중에는. 근데 그 류지혁도 사실 고교 때 기대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충암고 류지혁이라는 그 선수가 얼마나 사실 기대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잘 자리 잡은 편은 아니죠. 네. 덕수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 한 6년 전이었나? 덕수 야수팜 대박 났다 했던 그때가 임동희, 임병욱, 뭐 그 다음에 박정우, 뭐 이런 선수들 쫙 나왔을 때, 진짜 사실 임병욱 하면은 지금쯤 진짜 20홈런 치는 외야수 돼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최근에는 따랑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덕수라든가 충암, 강릉 출신 야수들을 조금 꺼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히 이 선수들은 대부분 이 작전 야구라든가 좀 확실히 좀 스트릭트한 그런 야구에 좀 많이 그게 배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좀 자율적으로 하는 힘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팀들이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때 굉장히 조금 재미있게 봤던 사례가 누구냐면 SSG가 이번에 5라운드인가요? 뽑았던
동국대학교 얼리 드래프트 내야수 정준재. 그 친구가 강릉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사실 그 친구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선수는 그냥 강릉고등학교의 작전의 핵심이었어요. 그냥 2번에서 번트 대고 도루하고 번트 대고 도루하고 번트 대고 도루하고 내안타 치고 내안타 치고 내안타 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 가서 그냥 스윙을 자신 있게 그냥 자기가 하면서 이번 시즌에 홈런 이 대학 야구에서 홈런을 3개인가 4개인가 때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 와, 그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선수의 한계를 그래서 그 고교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다. 정말 이 대학 와서 완전히 바뀐 그래서 이번에 얼리 지명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이제 SSC가 잘 보고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놀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덕수, 충암, 강릉, 야수가 옛날에 사실 이 팀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투수 쪽도 몇몇 혹사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야수 쪽도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가 아쉽게도 좀 개개인의 평가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팀 성적은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를 선택하는 거겠죠. 네. 그동안 우리가 그 어떤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 뭐, 사실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제일 이제 임팩트가 컸죠. 그 많은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시작한 계기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도 뭐 WS, 월드 소프트볼 플래시도 프리미어십도. 그렇고, 예, 네. 프리미어 12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항상 성적이 좋았는데, 그때 옛날에 그 분석했을 때도 뭐냐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스몰볼인데 왜 일본이 지느냐 했을 때 평가 중에 하나가 한국은 그러면서도 송골근 야구를 한다는 거죠. 한 방씩을 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일본을 이기는 거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장점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정말 거포가 안 보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노시환인데 이제는 30홈런이에요. 그 그렇죠. 거포라는 게. 40홈런, 50홈런 그 정도 못하는데 지금 미국 그 메이저리그 홈런 경쟁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50개 때 빵빵 때리면서 경쟁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재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 야구에서. 그렇습니다. 그 뭔가를 항상 뭐 방식은 뭐 메이저리그를 도입하네, 뭘 하네 하는데 점점 뭔가 과거로의 회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가 프로에서 못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그거를 명맥을 못 이어간다고 보거든요.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주기는 하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진짜 깊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회들이 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면 이런 많은 것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주제는 뭐 조금 이따 시간이 나오면 좀 하기로 하고 일단 원투만 갖고도 벌써 한 30분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네. 그래서 일단 좀 투수 쪽으로 넘어가서 네. 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태우 씨가 먼저 좀 이야기를. 아, 그렇죠. 일단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조금 많이 화제가 된 거는 인천고등학교 김태견 투수의 그런 투수 5일 연속 투구였죠, 이번에. 네, 그러면서 거의 200구 넘게 던진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김태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 던지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감독이 시켜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김태견 선수 그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던지고 싶어요. 내가 이 팀에서 가장 좋은 투수인 걸 알아요. 현재 컨디션이 가장 좋고. 게다가 심지어 현재 대표팀 같은 경우 당시에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배찬 선수가 조금 이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투수 풀이 아무래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투수들 다 한국에서 거의 2라운드 내에 지명되는 투수들 데려간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도 사실 충암이 투수 한 시즌에 2명 아니면 3명 씁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작년 생각해보시면은 작년에 윤영철, 변건우, 박건우, 윤영철, 변건우, 박건우, 윤영철, 변건우, 박건우, 윤영철 이랬고, 그 전에 이주영, 윤영철, 이주영, 윤영철, 이주영, 윤영철, 이주영, 윤영철. 그래서 사실 제가 충암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3학년 투수들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2,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3학년 투수들이 7명 가까이 있는데 그 일명 에이스 투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던진 이닝이 그 에이스 중에 한 명이 던진 이닝의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사실 물론 이기기 위해서는 에이스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리그전에서도 사실 많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안타깝고 그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운영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 조금 이제 중간에 흔들린 투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흔들렸다고 해서 거의 바로 배제가 됐고 마운드 운영에서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살아남은 일명 정말 서바이브한 살아남은 김태견, 전미르, 황준석 이 세 명만 거의 주력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 중에도 전미르는 거의 마지막에 6회, 7회에 나와서 마무리로만 등판을 했고 결국엔 김태견이 일명 롱릴리프 형식으로 많이 경기를 가져갔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서 김태견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이 에이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워낙에 인천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준 친구니까 당연히 동메달이라는 기회가 걸린 상황에서 던지고 싶었을 건데 결국 이건 감성이고 저는 이런 감성을 이성적으로 제지해 줘야 되는 게 어른들 코칭 스태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나이대에서는요. U18, U15 점점 나이가 내려갈수록 더 그래요. U23에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U23에서는 이제 그래도 선수들도 어느 정도 성인이고 그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U18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들이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던진 투수들인데 이거를 당장 눈앞에 그것만 보고 달려들 때 그거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코칭 스태프가 아닌가라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게 기본에 김태경 선수가 정말 전무후무한 뭐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한 5일 연속 투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실 매년 이런 혹사 문제가 있었어요. U18 대회. 네. 2년에 한 번씩 늘 있었죠. 지난번 대회도 김서현 선수가 4연투 했나요? 3연투 했나? 네,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곽빈, 환주성.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팬분들이 많이 왜 우리 선수만 갖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좀 더 들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토너먼트와 리그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지만 저는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좀 이 리그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토너먼트 대회, 오늘 지면 끝인 시합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리그 운영에 대한 경험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 대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선 라운드를 5경기를 하고 하루 쉬고 슈퍼 라운드를 3경기를 하죠. 이게 지금 WBSC의 모든 대회가 거의 이렇게 맞아요.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5일 경기하고 하루 쉬니까 6일이고 7, 8, 9일 동안 하는 일종의 리그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에 우승한 일본 팀이 8승 2패했죠. 8승 2패. 네, 맞을 겁니다. 그죠? 8승 2패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는 거예요. 예선에서 아니면 결선에서 한두 경기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지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다음 경기를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리그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보통 7이닝 경기를 하니까 소화할 수 있는 한 대회를 치르면서 소화해야 되는 이닝이 9경기. 만약에 결승전이나 3, 4위전까지 한다 그러면은 63이닝. 9경기니까 네. 63이닝이야. 그러니까 감독이나 투수 코치의 미션은 63이닝을 잘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투수들을. 아마 역산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결승전을 간다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투수가 이 선수라 그러면 이 선수를 결승에 쓰기 위해 아니면 3, 4위전을 쓰기 위해 이전 경기를 어디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투수 9명 뽑으면 또 9명이 다 컨디션이 좋을 순 없잖아. 올해처럼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조대현 선수라든가 어, 뭐 임상현 선수, 뭐 이런 네, 선수들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거의 이닝 소화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실제로는 9명이 아니라 7, 8명이 그 이닝을 나눠줘야 돼. 그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뭐 한 선수가 그러면은 한 7, 8이닝 먹으면 되는 거네. 근데 이제 문제는 7, 8이닝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먹어야 된다는 10, 예.
그쵸. 10일 정도 텀. 굉장히 게다가 집약적인 올해는 일정이니까. 올해는 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던 게 첫날이 날아가 버렸어. 비 오는 네, 바람에. 그래서 슈퍼라운드 갈 때 딱 하루 휴식일이 없어지는 바람에 더 좀 머리가 아파졌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런 그 슈퍼라운드 방식의 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은 그걸 고려해서 선수들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경기를 온전히 다 던지거나 아니면은 거의 한 70개, 80개 던진 투수는 3, 4일 텀을 뒤고 또 한 번 던지기 하고 그러니까 뭐 많이 던지면 두 번, 좀 한 3이닝 정도 끊어서 던지면 세 번. 그리고 1, 2이닝 던지는 친구들은 많으면 네 번, 적게 던지면 세 번.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선수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감독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그냥 뭐, 뭐 맨날 며칠 그냥 계속 썼던 투수들 계속 써도 뭐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이 던지면 어때?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이제 쉽게 하는 거지. 저,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저는 뭐 이게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협회 차원에서 좀 기본적인 어떤 디렉션을 좀 주는 음, 방향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 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사실 운영이 저는 그 이 베이징 때 머물러 있다라고 든 게 뭐냐면은, 일본전 좌완, 그리고 북중미 사이드, 사이드. 그게 북중미 사이드. 아직도, 그거를 2023년에까지 저는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럴 거면은 사실 우리가 사이드를 더 많이 뽑아가든가 해야 돼요. 북중미 팀들이 사실 한 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박기호 선수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비봉고 이우현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 더 뽑아가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이드는 한 명만 뽑아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완 카드, 사이드 카드가 실제로 북중미 팀들과 일본에게 잘 들어가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특히 북중미 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김태균 선수가 그거를 다 결국엔 뒤 이닝을 책임을 져줘야 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북중미 팀들이 사이드 언더에 약하다. 일본이 이제 좌완에 약하다.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사실 북중미 팀들도 사이드 선수에 대한 대처가 U23이라든가 그런 다른 대회들을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투수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봐야지 던지는 손이라든가 던지는 그 각도에 따라서 선수를 운영하는 건 이제 조금 많이 덜 트렌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올해 정통 좀 우한은 언제 나와요? 국내용인가요? 나왔잖아요 이번에. 저 이번에 대만전,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만전 그리고 뭐 투수진들 보면서 아니, 정말 아쉬운 게, 제가 볼 때는 올해 2028 팀의 투수들이 정말 좋았어. 나오는 맞아요. 투수마다 다 좋더라고. 여기 보면 뭐, 김태균 선수뿐만 아니라 육선엽 선수, 뭐, 박기호 선수, 뭐, 전미르, 뭐, 황준서, 배창수, 박건우 할 거 없이 공들이 다 좋아. 그래서, 그, 예, 이 좋은 공을 왜 2, 3이닝밖에, 이 열흘 동안 2, 3이닝밖에 못 쓸까. 너무 아깝더라고, 다들. 네, 음, 올해 고3이 투수풀이, 그러니까 야수풀이 엄청 떨어지는 대신 투수풀이 좋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 또 우리가 이제 최강야구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된 투수가 정말 많잖아요. 고3 투수들. 근데 그쵸. 왜 대회 할 때는 진짜 써먹는 사람만 써먹고, 이게 만약에 성인대회라 치면은 어느 감독이, 야, 유현진, 안우진, 유현진, 안우진, 유현진, 안우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해보세요. 진짜 난리 날걸요? 뭐 저런 놈이 감독이냐, 이 소리를 들을 텐데, 이게 너무 진짜 쉽게 저거 됐다는 것도 웃기고, 이건 저는 근데 좀 주최 측도 이닝을 그런 조금 저거 하는 규정보다 차라리 대회를 통틀어서 한 선수가 좀 뛸 수 있는 이닝을 제한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회를 통틀어서 한 선수가 뭐 12이닝만 뛸 수 있다, 15이닝만 뛸 수 있다. 음, 왜냐면 18세인데 선수 보호 차원은 조금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짜 부분에 너무 대해서 제가, 맹점을 파고들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게 그 피치 스마트라 해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널리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 수가 아니라 사실, 네, 공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 이게 뭐,
당장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이게 그래도 선수 보호에 가장 최적이다니까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WBSC가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 이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우리 이제 최승표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들이 그런데 사실 유소년 때부터 이제 투수 야수 분업화가 되는 게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의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유소년 레벨이면 이제 누구든 야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 투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유동적으로 굴러가고 하는 시스템이 사실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수의 잠재력을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딱 너는 이거만 해로 고정을 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거를 이제 시키면서 발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 가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하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강백호가 있었죠. 나성범도 뭐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이제 지금 5년 전,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고착화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수를 이제 데려갈 수 있는 투수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터는 한계가 있고 투수만 하는 애들만 고르다 보면 뭐 많아봐야 9명, 8명, 뭐 10명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럼 이제 걔네만 돌아야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투수도 하는 애가 내야수도 볼 수 있고 투수하는데 외야도 보고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도 이제 한두 이닝씩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완전 이긴 경기 진짜 갈비디 이닝 이팅을 하든지 아니면 지는 경기 패전 처리를 하든지 그런 애들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닝을 좀 더 나눠주고. 맞아요. 네, 올해는 제가 열정이 떨어져가지고 팀별 이닝 투구수를 체크를 못했는데 지난번 대회 미국이 딱 그랬어요. 미국이 보면은 투타 겸업 선수를 이닝을 중간중간에 먹여줘서 전반적으로 피칭 로스터가 10명이 넘더라고. 다른 나라들이 보통 적게는 한 8명, 많으면 9명 이런 로스터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실제로 던진 투수들이 다른 팀들이 많았어. 그 친구들이 이제 투타 겸업을 하는 친구들이었죠. 이번에도 지금 미국 기록 보니까 12명이 던졌네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겸업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얘네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투수 공 던지고 적당히 던지고 뭐 크게 이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힘들어요 이러면 그래 너 그럼 저기 뭐 이루수 봐, 유격수 봐, 우익수 봐. 아니, 심지어 저는 경기를 하다가 진짜 투포수가 바꾸는 것도 봤어요. 종종. 그쵸, 예. 예, 경기하다 투포수 바꾼대요. 투수는 내가 제 앞에 있고 막. 이게 워낙 일상이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미국은 보통 그러죠. 이제 대학 가서 결정을 하죠. 네. 대학 가 성인 돼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 투수만 하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결국 그런 우리나라만의 이제 시스템이 결국 국제대회에서도 그대로 가는데 사실 특히 국제대회 뭐 물론 이제 성인 레벨은 로스터가 좀 더 넓고 이러니까 걱정이 없지만 유소년 레벨은 로스터가 이제 정말 적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엔 혹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쪽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빼먹은 얘기가 뭐냐면 63이닝을 만약에 9명이 먹는다 그러면은 7에 64. 뭐 7이닝씩 먹으면 되겠네. 그중에 뭐 한두 명 퍼지더라도 한 8, 9이닝씩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9일 만약에 9일 텀에서 8, 9이닝 먹는 거 불펜으로 이렇게 먹기 저, 쉽지 않습니다. 네. 불펜으로 만약에 9이닝 먹는다 그러면은 투구수가 뭐 보통 한 이닝이 한 15개에서 20개로 치면은 뭐 얼마예요? 거의 한 200구 가까이, 200구 결국엔 정도가 똑같이 200구 가까이 가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불펜으로 그 정도를. 불펜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무리하면 한 6이닝, 7이닝, 좀 적으면 한 4, 5이닝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던지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를 좀
분류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늘고 하는 걸 사전에 좀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 경기 지고, 예, 예, 음, 그래서 실제로 네, 이번에 그, 일본이 우승했잖아요? 일본이 7승 2패였고, 대만이 준우승했는데 8승 1패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총 보면은, 대만이 오히려 덜 졌는데, 결국 네, 최종전에는 결승이 일본이 이겼으니까 우승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운영의 묘를 좀 펼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일명 포지션, 이것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겨야 하는 문화? 약간 그런 것도 동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입시 제도가 사실 너무 우리나라는 진짜 한 경기도 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게 가장 커요. 한 경기도 어쨌든 무조건 조금 더 이닝을 먹어야 되고, 무조건 토너먼트에서 하나 더 올라가야 되고, 결국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토너먼트가 5개나 되고, 그 토너먼트에서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이겨야 경기 수 더 많이 먹고, 타석수 더 많이 먹고, 이닝 더 많이 먹고, 게다가 포지션.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포지션, 주 포지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돌려 못 써요. 최근엔 그 돌려 쓰는 거를 대학에서 다 막아놨어요. 몇 이닝 이상 그 포지션을 출전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 퍼센테이지 따지고,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학 입시 제도가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굳이 이렇게 선수들을 숫자, 진짜 그렇게 깐깐하게 봐서, 뭐 공정할 수는 있어요. 공정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공정한 게 맞는 거냐가 문제죠. 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게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스카우트 제도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물론 이 스카우트 제도가 사라진 게 사실 입시 비리 때문이라는 그런 무서운 그게 있지만 그건 결국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팀을 이기기 위해서 최강의 전력을 좀 짜온다라고 생각하고 스카우트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참 문제고 그러니까 딜레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확실한 거는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 고교야구 특히 고교야구 발전에 많은 것들을 조금 저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공감합니다. 특히 팀 성적 제도에 의해, 성적에 의해서 가산점 주는 부분이 전 네,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선수 개인이 성적이 엄청 좋은데 팀이 16강을 못 갔다? 거기서 깎이는 점수가 너무 커요. 맞아요. 예, 16강, 8강, 거기다 이제 우승 준우승은 이제 가산점이 더 크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 팀이 사실은 성적은 낼지언정 선수를 잘 키우는 학교가 아닌데도 몰리는 이유가 대학 부분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 대학을 잘 입장에서는. 보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돼버려요. 네, 저는 일단은 진짜 팀 성적이라는 그 부분부터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에서 선수 뽑을 때 팀 성적 보는 팀 없잖아요. 없죠. 예, 대학은 근데 왜 그거를 보느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냥 앉아서 이거를 짜는 사람들이, 야구단 사람들이 짜야 되는데, 색상머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걸 짜고 있으니까, 참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뭐 하나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상황적으로. 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스카우팅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냥 그 스카우터의 취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스카우터가 돈을 받고 선수를 데려오느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K2 리그에서 나온 것처럼 돈 받고 선수를 다 데리고 오느냐에 맞느냐, 그거의 문제. 사실 스카우터의 취향은 확고해요. 이 스카우터가 어떤 선수한테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관적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안 그게 사실- 뽑히면은 되게 진짜 불공정한 거고, 내가 안 뽑히면 본인이 그치, 뽑힐 나- 필요 없죠. 공정한 거죠. 다른 스카우터의 마음에 들겠지, 대신에. 그렇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기계적인 공정성이 거의 뭐 목숨을 걸고 있는 사회라서 그러니까 좀, 맞아요. 아, 이게 보면서 이제, 그, ABS 시스템 도입한 것도 참 안타깝고, 이제 기계적 공정성을 위해서. 네. 지금 다른 그런 제도들도 참 물려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이제 3,000보로 빠지니까. 그쵸. 예. 저는 지금 눈으로는 야구, 예.
스카우팅 네. 관련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태웅 씨 의견에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냥 좀 대학의 자율적인 그 선발권을 좀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없으면 되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이런 것만 없으면 받아들일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아,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좀, 원래 원 플러스 투, 원 플러스 쓰리 이런 거 예.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리고, 좀 연대 가래가 뭐 성대 가고 성대 가래가 뭐 고대 가고 뭐 그런 것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특히나 감독, 코치, 지도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유하는 뭔가, 그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별로 그쪽으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또 이제 투수 얘기 좀 해봤고, 요거 관련해서도 할 얘기 많지만, 또 이어서, 그럼 우리나라 경기 또 이런 투수 운용, 뭐 타격에 관한 거 말고 또 좀 나누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실까요? 뭐 본 거 중에, 관찰한 거 중에. 음.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저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가장 심각하게 야구를 아, 하는 것 같았다. 는 네. 거. 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감독 코치님들이 바디랭귀지가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표정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뭐 그런 면에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그 협회에서든지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좀 작성해서 감독 코치들한테 좀 알려주고, 다른 감독 코치들한테도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전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를테면 뭐 주루사를 뭐 몇 번 했어요, 우리 애들이.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저, 스키즈 작전 때 대만이랑 할 때 2회에 주루사를 당한다거나,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 3루 코치 박스 있는 코치님이 아마 군산 상일고등학교 석수철 감독님이셨던 것 같은데, 어, 뭐, 좀 선수를 책망하는, 예, 예.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국가대표 레벨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팀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은 선수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야구계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내시더라고. 전 평소보다는 그래도 좀, 뭐가 좀 의식이 되셨는지 좀 자제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국가대표팀 감독에 맞는 언행을 좀 갖춘 분들을 좀 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 흔히 국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사실 국격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U18 월드컵이라는 게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많이 주목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WBSC에서 하는 거 중에서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프리미어 12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지켜보시고 또 패스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 사실 이번 대회 미디어,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좀 짚어보면은, 일단 중계가 없었다는 거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만한 부분은 이 기간에 워낙에 그 KBO 리그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중계권을 보통 사시는 스포티비 쪽에서 아마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런 방송 부분은 차치를 하더라도, 이제 미디어 기사가 사실 거의 진 경기만 대서특필돼서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일명,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예를 들면 1위, 2위, 최소한 결승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U23이나 U18 대회에서 많이 나오진 못해요. 왜냐면은 아마 이따가도 그 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워낙에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변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집중적으로 특필이 되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체코를 14대 1로 이겼다, 호주를 3대 0으로 이겼다, 멕시코를 2대 1로 이겼다, 이런 거는 기사가 잘 안 나요. 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한 거는 별 그게 안 나고 그냥 못한 것만, 누가 뭐 오연투를 시켰느니 아니면 뭐 우리가 예, 완전히 실점을 많이 했더니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의 어떤 그 보도 관련해서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좀 잘하는 모습도 많이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저도 있죠. 생각 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속도가 사실 더 빠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아직도 눈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간주를 하고, 쟤네는 당연히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쟤네한테 지면 이제 기사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러니까. 조회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건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면은 저는 바른 길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WBC 생각을 하면 뭐, 우리나라가 그렇죠. 음. 뭐 호주, 체코 이긴 것도, 아이고, 잘 이겼다 해야지, 이제. 진짜 그런 느낌도 있죠. 저 그 군대에 있을 때 딱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가 2019년. 그때 이제 국방일보에도 호주한테 졌다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 훈련소에는 국방일보에도 호주에 졌다는 게 나와가지고 저 그거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다른 나라 경기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보면서 느꼈던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만만하게 이길 팀 아무도 없다. 아 네. 진짜 이제 네. 우리 야구는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정도 말고 우리가 어디 뭐 국제내에 나가면 뭐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다. 아 전혀 아니다. 우리 뭐 네덜란드 뭐 겨우 이겼고, 번트 두 번 기가 스페인이네, 막히게 스페인. 돼가지고 정말 겨우 이겼고, 뭐 호주 뭐 정말 호주는 이제 중간까지 어떻게 될지 레벨이 모르는 경기였고, 네, 그리고 뭐 푸에르토리코 진짜 여기도 중간에 비 와가지고 다음 경기를 안 넘어갔으면 말루에서 만약에 다득점 나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아 모르는 경기였어 그 경기도. 맞아요. 그건 진짜로 1회초에 충격 먹을 뻔했어요 진짜로. 음, 뒤에 그래서 김태견이 나와서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저는 호주를 낮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음, 그 호주 프로리그 뛰는 거 보면 질롱 코리아가 선수들이 어쨌든 2군급 선수들이 갔잖아요. 네, 그 선수들 갖고도 꼴찌하는 리그인데, 꼴찌하는 게 우리나라 팀이고, 걔네들이 뭐 마이너리그급 뭐 위에 급은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게 하는 팀들이거든요. 진짜 아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마음만 선진국이에요. 야구는. 어느 순간 처져 있다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호주가 관중이 예, 많아서 그런가? 예. 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알루미늄 배트를 써야 돼,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찬성이에요, 알루미늄은. 아 저도 그거는 약간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 뭐랄까 사유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파워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그것 때문에 알루미늄 배터리 쓰는 거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가격 어떤 그 부담 그 일명 가격 부담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알루미늄 배터리 쓰는 거를 찬성하고 약간 그런 쪽이긴 한데 그 일단 호주 쪽 얘기 제가 잠깐만 해보자면 그래도 제가 나름 국내 최고의 호주 전문가라고는 생각을 해서 호주 야구 같은 경우는 네 진롱에도 1기 때 이제 선수 선발 관여해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로스터가 있잖아요. 로스터가 있는데 10대 후반 친구들, 10대 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 수에 상관없이 넣을 수가 있어요. 팀에. 1군 경기에 넣어서 참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경험을 쌓고 이제 이런 U18 대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운 활약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이런 쪽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호주에 이번에 유격수 본 친구가 그 미네소타 김태민 스카우트님 네, 아드님이시잖아요. 근데 워낙에 사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명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은 과감하게 선발을 하고 또 이제 팀에서도 중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그런 게 부족한 뭐 이거는 전체적인 사실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그 수준이라고 많이 생각을 네, 했습니다. 거의 저는 더블 A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남미 쪽은, 와, 그 그 실력은 두 번째 치고라도, 진짜 피지컬이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들은 그건 나이를 약간 알 수가 다른, 없어. 예. 다른 아니, 근데, 의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미 애들하고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실력은 되게 거칠고 별게 아닌데 저 피지컬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그 타고난 피지컬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학생 선수 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냐 이거죠, 팀에서. 이게 사실 저는 성장하는 약간 선수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 피지컬이 타고난 피지컬이라기보다는 진짜 살기 위해서 갖춰진 피지컬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더 이제 무섭죠. 예, 그러니까 이런 라틴 아메리카 계열 선수들이 사실 진짜 야구가 아니면 내 삶은 끝났다라고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 미국 건너와서 아니면 이제 메이저리그 인터내셔널 스카우터들한테 눈을 띄겠다. 그거 아니면 이 나라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더 정말 진짜 극한의 극한으로 절박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절박할 수 있어요. 이런 야구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중남미 우리가 뭐 사실 뭐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구 관련돼서 진짜 야구 선수 하나를 키우는 걸로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그 막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 이런 데서 그 중남미식 야구 하는 걸 이제 종종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따라하면 애들 다 그 거품 물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키니까 신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피지컬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약간 대단하죠. 그런 다른 의미로도. 예.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제 부상 때문에 휴학해서 이제 한국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남미 선수를 안 받겠다고 그랬대요. 모든 팀에서의 말썽의 원인의 대부분이 남미라 감독님이 네. 도저히 통제를 못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했고 또 모 대학교에서는 아예 있던 남미 선수를 다 내보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진짜 있다 해도. 사실 모든 인생을 야구에 갈아 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잖아. 이제 학생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다 보니까 다른 측면, 이제 정서적인 측면 아니면 학업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인다.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로 하면 이제 중남미는 좀 더 그게 더 극한으로 갔으니까, 진짜 이제 20대 되고 나름 제법 성공하고 돈 만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방종되고, 방종 상태가 되고. 사실 최근에도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뭔가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다, 그쵸. 중남미 출신들로 그렇죠. 네. 이뤄지고, 네. 뭐, 당장 뭐, 멀리 안 가도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푸이그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물론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그, 다수가 진짜 절박하게 야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갖춰지는 것도 더 갖춰질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선 좀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런 국제대회 열릴 때마다 요새 느끼는 게 남미야 뭐 그래도 야구 인프라는 좀 떨어져도 야구에 대한 사람들의 저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풍부한 지역이니까 뭐 잘하는 게 좀 뭐 이해는 되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그니까요. 팀이 네덜란드, 스페인. 스페인, 체코. 뭐 호주는 뭐 오세아니아 팀이지만 좀 약간 좀 서양 주변 쪽으로 많이 보죠, 점주에 사실. 넣는다 그러면 스페인 이렇게 보면 스페인은 한 경기도 못 이겼는데 네덜란드는 4승을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미국을 이겼고 그니까요. 네덜란드 일본한테도 이기지 않았나요? 일본도 이겼다. 맞아. 아, 맞아요. 1대0으로. 네. 그게 가장 일본 이길 때 이번 대회에서 네덜란드가 어느 팀으로 졌나? 충격적이었어요. 네? 하여튼, 네덜란드가 저기 상대조였죠. 네. 네. 우리 상대조로 올라와서 슈퍼라운드에서 우리랑 붙었어요. 체코랑 호주도 3승을 했어요. 예.
베네수엘라가 오히려 뭐 2승 6패로 네, 11등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희 네덜란드 사실 성인 레벨의 네덜란드 대표팀 메이저리그 선수들 많이 참가하죠. 뭐 퀴라소 영역에 퀴라소 있는 쪽이 그런 게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 그 선수들이 많이 포함돼서 하지만 사실은 요 연령대 선수들은 대부분 본토 유럽, 맞아요. 독일 위에 있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베네룩스 선수들은 거기 있는 거기 애들이 오는데, 제가 사실 알기로는 거기야말로 또 타고난 피지컬이 사실 그렇죠. 제대로 된 고등학교 리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음. 거기는 10대 후반부터 그냥 프로 리그를 뛰어요. 일명 그 네덜란드 프로 리그를 예, 그냥 거기 들어가서 뛰는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서 저는 드는 의문이 야, 야구 선수 만들려고 우리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한 10년 정도를 이럴 필요가 있는 거야? 어?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져요, 저는. 예. 음. 이 난리,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음, 있는 건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변호를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차이를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만회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서양 친구들이 피지컬이 우리보다 이런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거는 이거는 학문적으로 예,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좀 극복하려면은 예를 들면 흔히 우리나라가 말하는 기본기 그런 게 이제 뭐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 사실 저는 어쨌든 기본기보다는 어쨌든 경험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사실 우리가 필요한 방향으로 쌓아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죠.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저는 사실 이제 국제 경쟁력, 이제 유소년 레벨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사실 경기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냥 경기를 많이 뛰어가지고 참 별의별 상황 많이 만나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나, 극복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좀 지더라도 그래 졌다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털 수 있는 경기도 좀 많이 겪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우리나라 현재 음. 상황으로는. 왜냐면 사실 저도 이게 되게 네, 찬성인 게 네, 모든 게 다 토너먼트, 그러니까 고등학교 주말 리그를 제외하고선 다 토너먼트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뛰는 팀은 뛰고 못 뛰는 팀은 못 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합처럼 좋은 연습이 없거든요. 실전처럼. 이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그 얘기를 꺼내면은 이렇게 시합에 또 많은 시간 할당하다 보면 또 애들 공부는 언제 하냐 또 이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리그에 관한 그 얘기까지 양날의 검 하기는 같죠. 오늘 빡세긴 하죠. 이건 네,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마련해야겠네요. 리그의 구조에 네. 대한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네, 그 저도 부분에 많아서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런 부분으로 불러주시죠. 예, 그리고 뭐 유럽 나라들의 어떤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사실 WBC 끝나고 체코 야구에 관한 심층적인 기사들 아, 나오면서 그렇죠. 저는 최민주 기자님이 쓰셨던 시사인 기사가 가장 그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라고 보는데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시절이라 선수 네, 육성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에 아직은 그 음, 집착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못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다른 팀들은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뭐 네덜란드 투수들 보니까 뭐 150, 뭐 145 이건 뭐 그냥 수두룩 하던데 보니까 맞아요. 음, 그런 경기를 많이 뛰고 네. 일 그런 거라고 분명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나중에 호주 리그 쪽으로 선수 겨울엔 많이 파견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도 경험 많이 쌓게 하는 그런 게 네덜란드라든가 또 이제 유럽 쪽 선수들이 최근에 독일 선수들도 호주에 좀 와요. 네, 그런 게 음,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서 유럽 쪽이 정말 야구를 하는 친구들은 적지만 그 야구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진심이고 정말 이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방면을 노력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유럽 예선, 유럽 U18 예선 이런 게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진짜 스페인하고 뭐 예를 들면 영국하고 붙는 그런 경기라든가 그런 경기가 진짜 치열하고 재밌는 이번에 그런 그 경기. WBC에서도 유럽 분들끼리 붙는 게 맞아. 진짜
여러분들 그냥 하나 더 그냥 약간 이거는 곁다리 정보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게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반나절 후쯤인가? 음. 그 중동 남아시아 리그 베이스볼 아, 유나이티드 드래프트 있어요. 맞아요. 그 드래프트 날인데 그 드래프트 날에 유럽 선수들이 그러니까 리스트 보면 사실 KBO 출신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오,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직 왜냐면 네. 그 풀 선수 명단을 공개를 안 했어요. 베이스볼 아, 유나이티드에서. 네. 그쵸. MLB뿐만이 아니라 MLB 일본, 대만, 우리나라 뭐 네덜란드 리그 뭐 등등등등 다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유럽 선수들이 얼마나 뽑힐지 아마 이제 그 현지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뭐 인도 이 선수들도 당연히 뽑히겠지만 아마 지금 이제 쇼케이스 리그고 이제 시범 리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다 올 거거든요. 그렇죠. 유럽 친구들이 얼마나 뽑힐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그거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리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 진짜 만수리 형님이 우리나라 프로구단 한 5개 정도 그냥 사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저 얼마 받는 열심히 애들 해서 그 한 리그에다가 국민연금 메일 솔직히 보내고 1억 안 있는데 되잖아.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1억 안 되죠. 되나? 웬만한 선수들 1억 안 되는 선수들 맞아. 1억이면 돼? 야, 한 10억씩 줄 테니까 와서 뛰어. 저 그 리그에서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메일 열심히 막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씹히고 있어. 아니, 여기 구단주가 마리아노 리베라, 아드리안 벨트레, 펠릭스 에르난데스, 베리 라킨 뭐 이렇던데요. 얼마 전에 또 막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바르토로 콜론이랑, 아, 뭐지, 라이언 하워드랑 등등등등 그러니까요. 추가돼가지고, 진짜 거기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메일 보내고 막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막 제 아, 이력서에서 우리나라 보내고 야구 싶 리그에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 사무국에서 뭐 어쩐 일인지 뭐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선수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음, 내가 알고 있는 에이전시에 넘겨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가 어쩌면 열릴 수 있는 리그가 그 유나이티드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게 그래서 일, 잘 잡았으면 좋겠어. 네, 일할 이 사람 얘기도, 추천 좀 음, 해주세요. 음, 일할 사람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도 내 메일 나중에 좀 또 따로 받아줘.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유럽 아, 야구 얘기 이어서 나는 뭐 일본 야구는 그냥 역시 일본 야구 참 이 음, 새끼들 참 조그만 애들이 야구 참 이쁘게 잘한다. 그냥 네. 그 생각 그냥 어떻게 전애들은 투수들 나와도 하나같이 저렇게 다 구속은 뭐 그냥 한 130 후반, 140 초반 뭐 이렇게 던지는데 야, 참 잘 던진다 애들. 뭐 이런 느낌. 사실 지난번 대회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일본이 맞아요. 투타 예. 올해는 그래도 딱 그 전형적인 일본 야구 같은 그런 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못 이기는 근데 그런 저는 야구. 일본 야구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사실 얘네들이 배트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일본 고교야구 정식 배트가 나무 배트보다 반발력이 좀 많이 세요. 맞아요. 실제로 비교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얘네는 갖다 맞춰서 뭘 할 수 있나? 왜냐면 사실 미국 애들은 알뱃을 쓴다고 하지만 나무 배트에 준하는 반발력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학교야구 말고 이제 뭐 리전 베이스볼 이런 데서는 나무 배트를 쓰니까. 그래서 나우 배트 충분히 칠 거거든요. 밸런스도 다 맞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할 때 나우 배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 우리나라는 뭐 나우 배트 쓰니까. 뭐, 우리나라 나우 배트 이야기는 또 별개지만, 어쨌든. 근데, 제법 잘 맞추네. 일본이 음, 요새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사실 미국의 그 말씀하신 반발력을 제한한 알루미늄 배트 그거를 네, 굉장히 맞아요. 아 그걸 바꾼 일본, 것조차 네, 와. 비교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올해 아 베이스볼 그것조차 배프로스라는 와. 친구들이 이제 아 제가 그 잠깐 친구들은 아 영상이 있어요. 이제 와. V-콩2 가지고 제한하는데도 그 정도예요. 제한하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점점 이제 점점 제한하고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왔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여전히 미국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건데, 네네네. 예, 이게 얼마 전? 4개월 전에 나온 영상인데, 이게 네. 사실, 미즈노 비비코라고 하면 사실 미즈노 비비코 진짜 뭐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하지만 사실 진짜 엄청난
반발력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구나.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고요. 저는 네. 대만 경기가 참 재밌었어요. 대만 네. 경기가. 대만이 기장에서 열린 뭐 2018년도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도 우승을 했었고, 그 네. 친구들이 아마 이번 아시안 게임에 주축 멤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회도 그렇고, 여기 또 댓글에도 여기 질문 남겨주신 분이 있거든요. 뭐 같은 네.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이 유소년 레벨의 전 연령대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칼리켄 U15, 18, 뭐 특히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는 괴물 같은 선수도 보이고,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린런웨이인가, 아, 린웨이언인가 예, 이런 그 친구, 친구, 예. 이름은 아빠,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아프리카 혼혈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 음, 들어보니까. 그 이런 친구 말고 친구. 이제 또 순위 레인가? 이 친구도 굉장히 네. 이번 대회 잘 이거 던져주고. 보면, 제가 사실 이번 대회 전부터도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 통해서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대만 야구 올해 한번 꼭 보시라고 대단한 선수들 많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보다 또 대만 선수들이 많이 가니까 대만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 몇 년간 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서 대만이 지금 어린 레벨부터 유소년 야구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만도 우리 못지않게 야구에 미친 나라라서 어릴 때부터 애들 초등학교 때 맞아요. 공부 안 시키고 야구만 시켰던 나라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 워낙 많은 선수들이 가잖아요. 매년. 그리고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대만 야구 CPBL에 복귀를 하고 뭐 왕창민 같은 선수도 돌아와서 교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랑 상대했던 그 린런웨이 투수도 그렇고 마무리로 나왔던 투수도 뭐 그냥 150 그냥 던지더만 네. 이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 이야기가 통하는 얘기일 수도 아니었지만 대만 이번 포수가 160 정도 됐던 것 같아. 아, 키가요? 키가. 어, 아, 너무, 맞아, 맞아. 너무 귀엽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을 좀 벗어난 얘기잖아. 포수는 좀 사실, 크지. 포수는 일단 기본으로 180, 언저리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178 정도면 몸무게가 한 100, 예, 그 정도는 돼야 음. 된다, 뭐, 이런 게 많은데. 근데 똘망똘망하게 잘 있죠. 뛰더라고. 맞아요. 타석에 있으면 투수가 공 던지기 어렵게 만들고. 하여간 약간 그 이야기 하니까 소프트볼 생각나네. 이제 소프트볼에서 포수는 제일 무거운 애를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음, 확실히 그러니까 그 그런 대만 쪽에 그런 게 크다 생각해.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음, 미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대만도 선수들을. 호주도 네, 네, 그렇고. 그냥 그런 쪽으로 자유롭게 갔다가 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 프로로 간다 치면은 무조건 일단 2년간 못 뛰고 물론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군복무가 어차피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간을 그걸로 때울 수 있다는 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5년간 학교 지원금도 끊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해외 야구를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만이 좀 부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쉽다기보다는 그래서 대만도 뭐 우리가 좀 밑으로 항상 깔고 보는 맞아요. 좀 그런 측면이 항상 좀 강한 0.5단계 미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잖아요. 실제로는 프로야구는 좀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뭐 그건 10개 구단이 굴러가는 팀과 뭐, 뭐 5개 구단 굴러가는 팀이 뭐 저변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실력의 차이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뭐 올해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저는 뭐 아시안 게임 이번에 뭐 우리가 금메달 딸 확률 정말 주사위 던지기라고 생각해. 주사위 던지기. 예. 음, 홀짝 누가 나오느냐. 5대5라고 예, 보거든요. 진짜 예. 예. 그날의 컨디션과 잘 맞은 타구가 얼마나 쏙쏙 글러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이 정도로 일단, 다른 나라 이야기까지도 좀 했고, 혹시 또 좀 경기 보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국제대회를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도 좀 얘기한 거지만 이를테면 고시엔 우승팀과 봉황대기 우승팀의 뭐 교류전이라든지 오, 고등학교 우승, U15 중앙야구 우승팀과 뭐 일본의 뭐 토너먼트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음. 우승팀의 뭐 교류전 해가지고 뭐 한 번 하면 좀 아쉬우니까 중학 그래서 같은 한번 경우에는 확실히 그 해외하고 좀 교류전이 많긴 해요. 물론 그렇죠. 팀 단위 지역대회 대결은 아니어도 그렇죠. 영아야, 내가 다 지역대회로 먹었어. 한번 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요. 네,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고교는 좀 확실히 리그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음, 중학은 이게 전국 대회가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고교는 이거 끝나면 이거, 심지어 이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10월 입시 끝나면은 이제 다 퍼지거나 혹은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회전. 다 저기 일명 비시즌 훈련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뭐 국제대회도 조금씩은 좀 자주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나라가 거의 WBSC의 그 주최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거의.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긴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뭐 개최한 게 뭐 기장대회 정도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대만 같은 올해 경우 근데 봄에, 올해 봄에 소프트볼 아시아컵. 그렇죠. 그게 예. 아니죠. 뭐 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뭐 야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뭘 이것저것 주장을 할 수 있겠어. 음, 스포츠 외교력이 아무래도 야구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농구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 기자가 갔는데 결승전 그 네. 프레스가 안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음, 농구 월드컵.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 이 WBSC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야구에 치우쳐서 하는 아, 맞아.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WBSC는 세 개 축이잖아요. 세 개 축. 야구, 소프트볼, 베이스볼 5. 이게 세 개 축인데, 우리나라 야구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 야구마저도 좀, 뭔가 다 같이 해보려는 그런 게 많지 않고, 사실 러시아 뭐 미국에서 WBSC가 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쨌든 야구 정말 좋아하는 나라고, 근데 기대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근데 딱 이미지는 그거죠. 근데 쟤는 야구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금강 씨는 미국에서 매일 보시겠지만 저도 미국 가면은 되게 낯선 풍경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소프트볼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음, 네, 슬로우 피치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이 뭐, 슬로우 피치 코헤드도 경기장마다 많이 하고, 패스트 네, 피치도 많이 하고, 남녀 같이도 많이 해, 소프트볼. 네, 그런 거 되게 코헤드로 많이 보기 하죠. 좋더라고요. 음. 굳이 뭐 남자들의 운동이 아닌 거예요, 소프트볼은. 남녀의 뭐 구분 지어서 하는 운동이 아닌 거야. 음. 사실, 유럽 야구 발전의 그 밑바탕에는 소프트볼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랭킹도 보면 유럽 국가들 소프트볼 탑 랭킹, 그 랭킹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남자 소프트볼은 아예 없으니까. 하지만 여자 소프트볼 보면 위에 랭킹 많거든요. 아니면 코에드 슬로피치 같은 경우도 유럽 국가들 많고. 이제 그걸 하다가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야구로 옮겨가고, 이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대만도 그렇죠. 대만도, 소프트볼이 워낙 강하니까, 탄탄하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중에,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거 중에 저는 뭐 팀이나 뭐 센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여자 소프트볼 유소년 팀은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저는 앞으로 야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어떤 야구든 소프트볼이든 이런 유사 공놀이에 조금 좀 친숙해지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그게 결국은 뭐 자녀를 야구를 시키든 뭘 시키든 미국은 뭐 소프트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자들도 뭐 축구도 하고 뭐 아이스하키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일단 그렇고 여기 그 질문 요거 좋은 질문 같아요. 드래프트 이번에 청대 멤버 중에 최다 탈락자인가요? 이번에 청대 멤버 중에 안 된 친구들이 많은가 보죠? 본인이 뭐 2011년이 3명이었는데 이번이 아마 4명일 겁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거의 한 안된 10년 친구들이 만에 최다 많구나. 탈락자가 나온 게 맞는데, 음. 아, 저 둘 다 같은 외야가 경우는,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외야수들이. 음,
이번. 네, 외야수도 많이 떨어졌고, 내야수도 있고,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떨어졌는데, 외야수가 4명 중에 3명이 떨어지는 좀 일명,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 그런 수준이 나와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외야수를 뽑을 때 이번에 툴에 좀 많이 한두 가지 툴에 좀 많이 집중을 한 게 좀 그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U18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시즌에 잘했냐보다는 지금까지 그 친구가 어떤 평가를 받아왔냐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에 비교적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어떤 툴 하나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예전에 이 친구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해서 데려간 결과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영복 감독의 그 취향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그쵸, 사실.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순 없죠. 그러니까 감독의 취향과 스카우트들의 취향이 달랐던 거죠. 예. 그리고 올해 좀 사실 야수 같은 경우에는 좀, 변호를 해보자면, 그게 있어요. 그, 04년생들이 좀 많았어요. 네, 괜찮은 선수 중에 예를 들면 대구 상원고 이호준, 혹은 인천고 김현종. 이런 친구들 사실 청대 갔으면은 진짜 확실하게 좀 많이 쓰임새가 많은 친구들인데, 안타깝게도 04년생이라.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유급을 한 애들이군요. 네. 음,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U18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또 뭐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 뭐 다 뭐 그냥 봤다 뿐이지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저는 특히 주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늘 보던 이런 그 고교하고 뭐 프로야구 이렇게 보다가 이런 국제대회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그냥 아주 미세하지만 선수들 움직이는 뭐, 뭐 태도라든가 덕아웃에서의 움직임, 코치들이 하는 행동, 뭐 아웃이 됐을 때 선수들이 하는 뭐 바디랭귀지라든가 뭐 실수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우리가 국제대회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면 그 참여했던 감독 코치들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배포하고 다시 동료 코치 감독 코치들한테 배포하고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음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뭐 백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보면서 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음, 안 하죠. 없어요. 정말 이거는 없지 않나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음, 기록 근데 하나 경기인 야구답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고교야구에서 플레이 카드 쓰는 팀이 있나요? 플레이 카드요. 플레이 카드가 네. 뭔가요? 그, 어떤 작전이라든가 뭐 아, 시프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이제, 저희 야탑고 있을 때 썼어요. 김성룡 감독님이 음, 그 팔에다 차고 나가면 딱 그 작전 사인을 숫자로만 네, 얘기하면 그거 보고서 예, 그쵸. 그걸로 판단해가지고 작전 걸고 음. 예,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야탑고가. 이제 음, 시프트 쓰는 팀은 그래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 카드까지 전문적으로 쓰는 팀은 확실히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사실 플레이 카드가 별건 아니고 그냥 손으로 하는 사인을 그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이게 그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이제 사인 하나하나 보고 약간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상황을 못 보게 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딱딱딱 입력시키는 그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더 선수가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코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도구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생각보다 도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인을 외우는 것도 일종의 야구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쵸.
그런 부분도 그럴 있을 거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프로야구도 뭐 사실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뭐 그, 사실 아마야구한테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이번에 미국 그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진짜 약간 솔직히 좀 볼품없긴 해요. 그 허리에 차고 허리띠 앞에 차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긴 한데, 어, 길거리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허리에 예, 약간 차고 복대잖아, 복대.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사실 고등학교에서 그 복대를 차면 안 돼. 그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아마 팔에 차야 되거든요. 이 미국 고등학교 규칙상. 그래서, 뭐, 쟤네가 왜 저걸 허리에 찬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입니다. 좀, 네. 약간, 사실 되게 미세한 디테일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와, 쟤네들은 왜 저런 걸 쓰지? 라고 멈추지 말고, 한번 우리도 저거 해볼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음, 좀 궁금해하고 저건 뭐지? 야, 저건 왜 하는 거야? 뭐 등등등등 궁금해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서 그 팀 감독이나 코치 아니면 스태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원래는 그, 그래서 수태영 씨를 올해 그 대회 보내고 싶어서 작년처럼 모금 음, 행사를 좀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름에 너무 가정사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던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만약에 하셨어도 못 갔을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그 나무 배트 하면 다 메이플로 알고 있거든요. 음, 거의 99%가 메이플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무슨 재질로 썼을까? 음, 일단, 그 근데 A급 동남아, 배트는 거의 다 메이플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재 그, 자체가, 예.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비치우드인데, 자작나무 배트가 이제 뜨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가지고요, 서로. 네, 맞죠. 그래서, 예, 반발력이냐, 아니면 깨졌을 때 불안 위험성이냐, 이 부분이 서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라.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다 메이플 배트를 만들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좀 다양화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무 배트 시장 돌아가는 것도 참 보면, 어, 물론 이제 국제대회 WBSC는 이제 원피스 우드 배트만 쓸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메이플이 가성비뿐만, 이제 가격도 사실 제일 괜찮은 편이지만 성능은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다들 메이플 쓰는 건 맞는데, 이제 메이플 대체하려는 그 움직임이 계속 있거든요, 미국에서. 왜냐면 메이플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싼데 단단한 나무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치우드가 뜨고는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어떤 배트 썼는지도 궁금하고 아마 저 애쉬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애쉬나 뭐 애쉬는 안 히코리 쓰죠. 쓰는 데는 네. 거의 없죠. 이제. 사실 미국에서 히코리를 다시 쓰는 그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히코리의 단점이 이제 반발력은 최고인데 무거워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배트의 모양을 못 깎아요. 메이플만큼 이제 배럴을 못 만드는 거죠. 무게를 맞추다 보면. 근데 애들이 또 워낙 훈련도 열심히 훈련 이제 과학적으로 받고 건강해지고 탄탄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히코리를 다시 옛날 이제 진짜 베이브루스 시대처럼 히코리를 잘 써볼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히코리는 사실 3드랍을 못 만들어요. 배럴을 맞추려고 하면 2드랍이에요. 아무리 잘해봐야. 근데도 뭐, 그거를 돌릴 수 있으면, 나간 거리가 메이플보다 뭐, 3에서 5m는 더 나가니까. 뭐, 아, 그게 우리나라는 그런, 히코리가 상표가 아니고 나무 종류였어요. 네, 히코리 나무예요, 나무. 아, 저는 그 히코리 그 상표는 배트가 올드 도대체, 히코리. 상표가 맞아, 올드 네, 올드 맞아요. 히코리죠, 히코리고, 상표는. 예. 근데 그게 히코리로 만든 건 아니겠죠, 걔네가. 그렇다고. 원래 히코리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가. 옛날엔, 예.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라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히코리 시리즈로. 하여튼 하나 그렇습니다. 배워가네. 네. 아니, 어쨌든, 우리 이제 항상, 제일 일본에 대해서 보면 부러운 게 저는 고시엔 대회 같은 거 볼 때, 좀 많은 관심이에요.
언론, 관중,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사실 프로야구 출범 이후부터 아마야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작년에 그, 최강야구를 통하면서 되게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팀들도 알게 되고,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 자체가. 이거를 좀 JTBC가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고등학교, 거기 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팀들, 뭐 라이벌 팀끼리 시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띄워서 막 중계를 좀 해주고, 좀 어떻게든 뭐 중계권이 뭐 이게 필요하겠지만, 좀 포탈도 야구를 프로야구하고 해외야구만 놓지 말고 조금 아마야구 좀 섹션을 만들어서 좀 관심을 유도했으면 하는데,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 뭐 간단합니다. 예. 제가 왜 10년 동안 돈을 이렇게 못 벌었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저는 이미 그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관심이 안 들어와요.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 JTBC가 1년 만에 들어와서 그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이제 대형 미디어에 그게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렇죠. 그 대형 미디어의 니즈와 수요와 공급이 충족을 하느냐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고통받고 있는 게 있는데 일명 최강야구 나온 친구들이 어쨌든 제 경기에 뛰잖아요. 왜 그 네. 친구들 MVP 안 주냐고 DM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몇몇만 스타가 돼버렸네요. 네, 그런 느낌도 확실히 좀 있고, 그 다음에 네. 확실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최강야구는 사실 이번 청소년 대표팀의 어떤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이라서, 왜냐면 거기서 어쨌든 작년에 이영복 감독이 좀 스타가 됐고,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U18, U23 다 최강야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영복, 정국영 감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강야구에서 이 아마야구라는 이미지 자체를 번트, 스몰볼, 작전야구로 거의 고정을 시켜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강야구 전 감독이었던 이승엽 그거 보고 배워서 지금 두산에서 어떤 야구하고 있습니까? 팀을 야구하고 있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최강야구가 사실 득보다는 더 실이 많지 않았나 우리나라 야구를 좀 많이 후퇴시킨 느낌도 저는 솔직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두산 할 것 없이 이웃집이 맨날 검토되고 그러는데 뭐. 그렇죠. 그냥 답답한데. 그 원조의 시조세에 해당하시는 분이 최강야구 지금 감독님이시죠.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스트릭트화가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나라 고교야구 보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좋아하는 야구 스타일 지금 마산 용마고 비봉고 여기 진짜 시원시원하거든요, 야구. 근데 사실 이런 팀들이 그렇게 최강야구 이런 데서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제 주목받은 팀 하면은 일명 말씀드린 충암고, 뭐 덕수고, 뭐 보통 이런 정말 아기자기하고 진짜 그 일명 작전야구 그걸로 상대를 정말 사실 방송에서는 그런 게 더 뭐랄까요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투수들 상대로 홈런을 치는 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교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그게 고교야구의 전부로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라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 야, 이야기할 주제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너무 늦었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어. 1이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뭐요? 7이닝과 더블헤더? 7이닝. 더블헤더? 7이닝과 더블헤더 이야기. 사실 네네. 이번에 모 기자님께서 아주 그냥 분노하셔가지고 기사 하나 쓰셨잖아요. 지금 프로야구 우천 취소 경기가 많아서 아니요. 이제 WSC의 7이닝 경기. WBS 이번에 U18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그래요? 팀이 더블헤더 한 거고 운이 없었던 더블헤더 한 거지. 거.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야. 예. 아니, 약간, 저는 사실 생각이 드는 게, 뭐, 저는 이제 아는 게 미국밖에 없으니까. 사실 미국에서 더블헤더가 흔하죠. 일상이거든요? 예. 되게 많이 해요. 더블헤더 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말에 이제 한창 시즌에는 토너먼트라 해가지고 예, 맞아. 하루에 이제 바로 붙어서까지는 아니지만 뭐 3게임 뛸 때도 있고 그냥 하루에 끝나는 토너먼트 이런 거를 치를 때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게 날 길고 이러니까 얘네는 밤에 라이트 없는 구장이 많아서 밤에 안 해요 경기. 아무튼 뭐 그럴 수도 하고 뭐 7이닝이 미국 고등학교는 7이닝이 그 규칙이니까 짝짝짝짝 그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7이닝 한다고 하면 이제 대입에 들어갈 정보가 부족해진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가석 부족해진다, 이닝 부족해진다 난리가 나니까 안 돼요. 예. 아마도. 사실 이게 조금 더 성적 지상주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국제대회가 7이닝으로 치러지는 이상 이제 국제대회 성적을 내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7이닝 경기를 맨날 이제 굴러봐야 감독님들도 이렇게 해야 7회를 이길 수 있구나. 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어느쯤에 내가 뭘 해야 이제 7회에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음. 좀 그렇습니다. 한두 사실 대회만 7회 해도 경기를 7회 경기를 우리나라 고교에서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동시에 이제 경기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의미로 뭐 입시를 위해서도 입시 위해서지만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경기를 입시를 떠나서라도 경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거 맞죠. 더 많이 경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시간도 진짜 많아져야 나중에 되고 조만간 한번 그 대회, 리그 리그 구조. 어떻게 재편하는 게 선수들의 경험, 육성, 입시 이런 것들에 가장 부합한지 저는 감히 그냥 얘기하자면 나는 리그식으로 바꿔도 이를테면 비용 문제, 구장 문제 그렇게 난 심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 왠지. 예. 그 심판이 많이 필요하고 물론 그게 경기도 문제. 많이 심판 기록원 이 두 개 문제일 거예요 아마. 예. 심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사심제를 버리면 돼요. 우리나라 그건 너무 맞아. 모든 경기 초등학교부터 사심제 너무 고집을 하는데 2심제 하면 돼 그냥 2심 아니면 1심. 아니 1심은 좀 확실히. 1심은 좀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너무 지금 보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사심이거든요. 음.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심을 맞아요. 한다고 해서 경기를 더 뭐 정확하게 본다라고 보장은 못,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율이 있어요. 이제 그 심판이 몇 명이 있을 때 그 사각지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1심과 2심은 정말 크거든요. 1심과 2심은 이제 진짜 천지 차이인데 2, 3, 4심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뭐, 해봐야 뭐, 5% 안팎 정도씩인데, 이게 보면 마이너리그도 보면, 더블 A도 2심을 해요. 더블 A 2심, 맞아요. 3심, 이렇게 하고, 뭐, NCAA 경기, D1 경기도 2심 할 때가 많은데, 큰 학교가 아닌 약간 작은 학교 D1이면 2심인데, 괜히 2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심판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심판 숫자 적은 거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다 심판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부업으로 하시는데, 그걸 맨날 사심을 하면 또 사람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경기수를 못 늘리죠. 맞아요. 심판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기록원이라든가 사람들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결국 이게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도 좀 모집하고, 그리고 뭐 구장 문제는 나는 그냥 각자 갖고 있는 지금 연습구장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로컬을 적용해서 하면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네, 뭐. 맞아요. 그렇게 그냥 전국 구격에 뭐 좌우 펜스가 갇혀 있고, 그런데 뭘 할 필요가 있어. 저 담벼락 맞으면 이렇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야구했잖아. 예, 그냥 목동 신월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 뭐 서울 안에도 보면 뭐 저기 배명고 구장 있고 뭐 그치? 성남고 있고 뭐 저기 하다못해 뭐 저 서울 디자인고 약간 거기 그렇게 막 사회야구 어디고 좋죠. 리그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맨 저기 어디냐 배제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심지어 그런데 보면 라이트 있는 학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밤에 연습시킨다고 라이트 가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돌리면 이거 되죠. 나중에 거기서 따로 한번 이제, 얘기해. 네. 예, 이거 아주 재밌는 주제고, 네. 많은 것들을 저는 바꿀 수 있는 아주 레버리지가 큰 지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 음, 음. 그래,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죠. 벌써 2시간이 다 네. 돼가서, 1시간 반 정도에 끊으려고 했는데, 10분 음. 초과했다. 하여튼 두 분 오늘 다 고생하셨고, 뭐 아, U18 월드컵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팀이 동메달 딴 건 굉장히 축하할 아, 그건 일입니다. 정말 축하해야죠. 예. 그쵸. 3위 하는 게 엄청 이제 잘한 쉽지 않아요. 일이에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메달까지 간 거고. 미국하고 사실 다시 붙길래, 아, 이거 음, 큰일 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구 한 경기는 모르는 거라.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그렇게 미친 아, 듯이 진짜. 괴력을 보여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거 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7회 말까지 150 찍는 거 보고 전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건강하게 프로에서 그, 잘 활동. 본인 스스로의 그 마음가짐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진짜 대단해요, 태경이. 예, 예. 하지만 저는 그런 선수들의 절실함을 음, 아까 태용 씨가 표현한 그 단어가 좋아요. 좀 어른들이 그걸 그냥 방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실함을 때로는 더 살려주지만 때로는 그 절실함을 너에게는 미래가 많이 남았으니 이 절실함을 그냥 마음 한켠에 그냥 담아두고 다음에 또 펼쳐 보여라. 이런 것들도 어른이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음, 선수가 원해서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냥 당연한 했으면 거라, 좋겠어요. 사실. 감독님들이 예. 모양 빠지게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그냥 던질 수 있다. 어쩔 건데 이씨. 뭐 조금 나가자면 뭐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진 선수가 한 명은 아니었을 거고 여러 명이 그렇죠. 있었을 거면 그 절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나눠서 줬으면 사실 뭐 실력이 부족해서 경기를 안 나간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대표팀에 뽑혔으면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점이 맞아요. 있죠.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강 씨랑 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씨 다들 고생하셨고, 예,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떠듭시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